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인류 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계속 오르게 되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 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는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자가 격리 조치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 문명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어 현재 10대, 20대가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는,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제조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 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처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넣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같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 OECD 회원 평균의 2배입니다. 청년 실업률 현재 10%를 기록 중인데 청년 체감 실업률 무려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학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2개, 3개 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 제한되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동시에 2개 다 하면서 졸업하고 취업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 코로나 직격탄 맞았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월세 밀립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한 부부
몇 년 전에 전세금에다 대출을 더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붕 뛰었습니다.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그러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처분하고 전세로 가려니까 나온 매물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 양도세까지 나온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지금 널려 있는 일상의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지금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얼마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이 국민들의 절절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 침체 코로나 탓이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늦어진 이유 다른 나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탓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전부 야당 탓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립니다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가 25번 부동산 대책 내어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지옥되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하는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 연평균 4년간 일자리 증가수 평균 8만 3천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 통계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증가 규모 94만 5천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1.8배, 이명박 정부의 무려 4.2배나 됩니다. 4.2배. 부동산 또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입니다. 집값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 탓만 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 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는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무식, 무능, 무대빠라고 했습니다. 180석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 문명의 생존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우리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현충원 참배 첫날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 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켰던 춘천 대첩의 영웅 육사단 사단장 김종호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장 말에 따르면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에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 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슴이 아프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의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눈을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운 손 이제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통 가득한 진짜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 그 세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되겠습니까?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친귀족노조 그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 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에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가 162개국 중에서 145입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게 하고 귀족노조 편들면 그것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 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윗선과 무지로 쌓아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서민도 힘듭니다.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 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 무려 21조 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 9천 개씩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업이 투자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작년에 30대 대기업 일자리 2만 개가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의 질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 고용률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 4년 동안 6%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6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민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을 외치면서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그 자리에 가서 가세해서 벌인 참으로 기가 막힌 총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 혈세 짜내고 또 빚내서 꼼수 일자리 남발하겠다고 있습니다.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68년 동안 쌓였던 국가채무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금 국가채무 약 34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이제 천도 시대를 드디어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 세대 일자리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겼어야 우리 선배들이 면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빼앗아간 것 일자리만 아닙니다. 집도 빼앗아갔습니다. 국민들 지금 주택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 외면했죠.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처리했습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서 전문가들 의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옹거지 뿌렸습니다. 그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다고 하더니 친문 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 겁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뜬구름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그 정책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 남 탓을 하면서 그런데 정책은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은 나 몰라라고 누가 더 위선적으로 거짓말 잘하는지 속이자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은 1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이 막이 내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열풍 부는 가상화폐 한번 들여다봅시다. 투자자 중에서 2030 세대가 무려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왜 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산 축적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직장 불안하죠. 직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 청년들이 고위험의 투자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 차익 22%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너무 머리엄치한 거 아닙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코인 투자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현실을 본 정부가 당장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보호장치에 대해 책무를 무시한 상태로 이익 남겼다고 거기에 과세하겠다 그러면 그건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과세 유예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방역 우리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 문제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 한다면서 죄송합니다만 폼 다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 사태 1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말 바꾸신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또 그러더니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희망 고문을 하실 겁니까? 방역 당국,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말 앵무새처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분들 고통 외면한 채 방역 중요하다면서 엄벌주의로 가차없는 처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참된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의 완성은 잘하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 그런 걸 잘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겁니다. 벌써 그런데 선진국들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백신을 조기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접종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이런 점들, 이 실개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저는 당국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그 어떤 것이 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서 미국으로 백신 사절단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야 인사를 만나서 백신 확보를 위한 설득정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정부와 협력할 부분 기꺼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될 5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사 공급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위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 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재를 발굴하여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무주택자의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 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실업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인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 차익을 임차인과 나눠 갔는데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기로 살 권리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집은 임대료나 분양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신, 카시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하여 임차료에 의존하는 임대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택 문제의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할 때는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 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도 2구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예산을 절약하고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 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의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30일 내내 일해도 100만 원 남짓합니다. 여기서 반값 40만 원 내고 나오면 60만 원 남습니다. 이 반값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인데 이거를 연 2%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 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 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 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1, 2주택 중에 보증금도 1억에서 5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처럼 살고 집값의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 기본 소득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 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소통, 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에 덮개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 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자와 사건의 은폐 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살 공군 이중사의 부모님의 피 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 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 평가 조작했죠. 그러더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해외 원전 수출에 협력했다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그게 주요 성과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내에서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해외로 원전 수출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는 탈원전 한다 그러는데 그 나라 원전을 믿고서 수입을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 1,000조에 이른다 그럽니다. 원전 기술 사장됐습니다. 우수한 우리 인력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 그러셨죠.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에 비싼 LNG 발전했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했죠. 어떻게 전기요금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 절대 달성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정적 전력 생산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났을 때 토사 유출 사태가 생겨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뿐입니까? 태양광 설치업 중에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설비품 중국산이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 재생 사업입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18권 운동권이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려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태평성 될 겁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상권분리 법치주의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민주당 180석이므로 국회 상임위 다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출장소, 대통령 가신이 되어서 민망한 날치기 처리, 기립 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법부 주요 핵심 인사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장부터 비롯해서 민변 누리법 연구에 친정권 인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이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하고 법무장관합니다. 국무총리 마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치주의 이미 붕괴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마쳤던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밝혀냈던 최재형 감사원장 보복 수사하겠답니다.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잘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 감아줬죠.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할 때 여러분 박수 쳤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계획입니까? 탄압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지난 6월 4일자 검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부 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에서 승진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서울 고검장이 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그게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의용 시민단체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살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노거든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했지 않습니까? 아니 성범죄마저도 진정 논리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부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반미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하고 노동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교조 학생들 학력평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어느 수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 답안지 30초 늦게 제출했더니 0점 처리했답니다.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한번 보시죠. 그분 자녀 7대 호의스펙에 대학 표창장 위조로 진학했습니다. 학사 경고받았는데 장학금 줬습니다. 그런 장학금 받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괴와 용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용 보실까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우대 5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공공의대 만든다면서 그 입학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민단체 추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노총 친인척 채용 비리로 비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남의 자식이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자사고 없애자 그럽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하자 반미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일본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였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학생 만들어주려고 의용시민단체였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 대호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권이 강철되어 세습이 강철되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부채를 그냥 끌어들입니다.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습니다. 세금 폭탄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로빈후드 행사하면서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마치 자신이 의지가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가 망쳤습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과 활력을 통해서 주거 불안정, 일자리 대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였던 악성 포퓰리즘, 오히려 초양극화 사회를 만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 이분들에게 희망의 성장판을 키워드려야 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 반드시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사다리를 공정이라는 가치 위에 세울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복은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LH가 뭘 주도한다는 겁니까? 주택 공급에 LH가 주도한다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소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동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주택 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소유자를 위해 LTV, DTI 대출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폭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인상 상한제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 연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 낮춰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현재 90%를 80%로 낮추겠습니다. 기한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7년에서 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리원 그리고 세종시 일부 공무원 아파트 특공제도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 없습니다. 유야무야가 덮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덮으실 겁니까? 뭐가 구린 데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이 특공 사태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입장이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린 데에서 다 덮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하시는 겁니까? LH 사태 한번 보시죠. 정보의 사전 유출로 부동산 투기한 사태가 심각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사 결과 완전히 영도삼입니다. 권력자 누구 힘 있는 사람
아무도 나는 구속됐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 외면하고 거부합니까? 뭘 숨길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 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 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 목표를 어저께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신뢰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 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 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은 3,000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 이상의 신입사원을 500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700명이 되었습니다. 에피스는 1,000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남녀 비율 5대5,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라 그럽니다. 올해만도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추가 투자가 예정대로 되면 2030년에 10,000명의 젊은 직원들이 송도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 발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 위탁 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 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고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벤더 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 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 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MCTR,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왔던 사거리, 탄도 중량 고정발사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나사와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 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 체제가 갖춰지고 204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되게 될 것입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성공 및 양산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강력 에너지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료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될 뻔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스타 한국형 인공태양이 완공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 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이터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 1억 도시 온도를 플라즈마를 통해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2040년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감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12초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34년 뒤에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 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 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 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한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님 등 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가 정권의 게시타포가 될 것 아니냐 염려를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도 않고 보고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상의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그것조차 다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에 검찰에 접수된 고사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대부분 경찰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나 달하는 검찰청 산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경찰에는 설치된 옴부즈만 제도가 검찰이 없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제도 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검찰청 조직법상 적절한 자격이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 개혁이 잘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정 협의 및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민간이 성장하는 것만이 질 높은 고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용이 잘 돼야 실질적 분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더 힘들어졌습니다. 말로는 포용국가 지향한다 그러지만 통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고 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규제만으로 해결됩니까? 규제 맞는 구닥다리 마인드, 이거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떻게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선진국 한번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앞당겨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위기이지만 또한 저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DNA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이 분야 적극적으로 우리 당은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 시스템, 영상 관제, 스마트 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 앞서가는 혁신 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간 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겁니다. 가장 좋은 복지 일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나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활성화시켜서 고용시장의 근로자 그리고 취업 역량, 근로의지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시킨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과잉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과잉보호가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 키워드는 저는 진보 기득권이 타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가 이 정부 들어서 철밥통 기득권을 더 공고히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족노조의 갑질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의 활성화, 정상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노동조합, 민노동관계소송법 개정해야 됩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는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노사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인국공 사태 불공정이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정규직화 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직고용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 가능한 신한울 1력이 왜 가동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탈원 정책 때문 아닙니까? 왜 운영허가 안 해주는 겁니까? 공사들하고 그리고 운영의 정지에 따라서 그 생긴 손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이 돈 누가 나중에 갚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신한울 1력이 즉각 가동하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공사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 정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조화시켜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성 탄소 중립선언,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 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 배출량 전 세계 48%에 이릅니다. 이 4개 나라의 국가 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정책 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미래를 살아갈 2030 세대, 이분들이야말로 기후변화와 가장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후과학,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기후 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신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가 정해준 백신 맞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작용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과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백신 맞느냐, 뭘 맞느냐.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지원 시급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영업자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당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또다시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불충분한 손실보상법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하고 책임 멘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포퓰리즘에 낯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발 돈을 쓰실 때 표 보고 쓰지 마시고 민생의 현장 보고 그 고통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 그 결과 중위권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력자가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교육 문제에 여도 야도 똑같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 부진에 대해서 체계적 진단 그리고 보정학습 기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수월성도 함께 보장해야 됩니다. 획일적인 평등제의 교육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 세대 경쟁력 갉아먹는 것 아닙니까? 학령 인구의 감소도 심각합니다. 대학 정원의 미달 인원이 2024년에 되면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학 간 통폐업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령 정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것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대학 어려움이 훨씬 심각합니다.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협력 기반 이것이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하고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육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계속 일관하면 뻔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자가 지금 심각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갈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 세대에게 다 넘기실 겁니까? 이거 미래 세대에게 시한폭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잘 살피면서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머리 맞대고 솔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녁 있는 삶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녁 밥이 있는 삶 먼저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후진국이라고 무분별한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의 언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국 중 5년 연속 꼴등입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 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의존해 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만 매몰된 사이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낚시용으로 선정적 제목만 남부하고 실제 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이런 제목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조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우리나라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언론 노조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부분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 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을 회복 위해 재정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에 기초해서 외교적 문제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과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의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 나갑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 기후위기가 인류 문명에 주는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직면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경기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집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언제 이 집값 내려올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당국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이. 코로나 언제 극복될지 아직도 불투명하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그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 다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라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들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거 정말 꼰대 아닙니까? 낡은 이념과 세계관 30년 넘게 버리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게 바로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한다면 그게 진짜 기득권 아닙니까?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 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 하려고 저질법한 양산하는 위선 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 상실 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는 갈라치기 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리 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3명의 여성,
3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서 당당하게 당 최고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들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한 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실이 안 좋았습니다. 변화도 거부했습니다. 실력도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반성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가치, 세계,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해 나가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를 펼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정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워나가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국 정당을 향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가열차게 앞서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 약한 분들 곁에 우리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 곁에 우리 국민의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정책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도와주고 동지로서 함께해 주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이 바람을 몰아서 당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바꿔나가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